좀 전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돼가지고 그 조항을 확인해 봤더니 내용은 그대로인데 백사조가 117조로 바뀌었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조교 없이 혼자 작업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7년간의 또 공백이 있는 그 7년간의 엄청나게 축적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개정된 거, 이걸 일부 놓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인데, 뭐 기본서는 이제 말 그대로 기본서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놓친 것들, 판례 뭐 일부 누락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 출판이 되는 그 판례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에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마지막 준비하는 데는 뭐 큰 불편함이 없을 테니까 기본서로 일단 기본적인 거 판례, 이거 뭐 법률 조항 바뀐 거는 여러분은 사실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뭐 내용이 안 바뀐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조항까지 읽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런 일부 누락된 거나 그 반영이 안 된 거, 요런 것들은 핵심 정리에는 정확하게 반영됐거든요. 이거는 뭐 핵심 정리에까지 나올 만한 그런 거는 물론 아니에요. 그만큼 출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관계 내용인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데, 행정법 관계는 행정상의 공법 관계를 말하는 건데,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첫날에도 권리 개념 설명을 했었죠.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설에 따를 때. 근데 이 다수설에 따르면 어떤 이익을 관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 법적 힘이 있는 이익, 이게 이제 권리 개념인데, 이걸 내용적으로 보면 권리와 의무 관계로 내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법 관계는 특히나 어떤 그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에 대응되는 권리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우리는 그거와는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특수성을 관해서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 자, 일단 교재로 먼저 볼까요? 본질은 같아요. 법률 관계가 사법 관계하고 똑같이 권리의무 관계인데, 다만 이제 공권, 공의무죠. 사법 관계는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되는데, 공법 관계에는 이게 대부분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주체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특색이 있다. 다만 이제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관습법, 이건 이제 그 입법권 같은 게 그렇죠. 우리가 관습법 하잖아요. 입법권, 어업권하고 다르다 그랬죠. 어업권은 성문법상 권리인데, 입법권, 입어에 관한 권리. 그래서 이 관습법상 권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 다음 조리, 계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문제은행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공권은 공법상 권리 줄임말이에요. 근데 권리의 핵심이 법적 힘이라 그랬죠. 근데 요게 이제 음미할 게 이제 반사적 이익과 건데, 자, 이익은 이익인데 반사적 이익은 뭐냐면 반사예요. 직접적인 거에 반대가 그 반사적인 거죠. 간접적, 반사적. 이런 건데, 이 공권에 관한 권리구제에 관한 쟁점은, 이 공권은 원고적격의 문제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원고적격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고적격의 공권과 무관한 그 공권의 논점이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이제 4편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인 논점은 공권으로 인정되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반사적 이익은 내가 어떤 이익을 누리긴 하는데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누리는 이익, 간접적 이익. 그래서 원고적격의 표지에도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 이것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지. 그 반대, 일반적, 개별적 반대, 일반적, 구체적 반대, 추상적, 직접적 반대, 간접적 이익, 이 말 들어가면 원고적격이 다 부정되는 표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문장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공권은 법이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자기 부자기를 이건 의무예요.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이익으로 발생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즉 반사적 사실상 경제적 이익은 이건 법적인 거에 반대가 사실상이라 그랬죠. 사실행위 이런 게 법적이와 무관한 행위. 경제적 이건 이제 법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대립되는 거예요. 이런 이익은 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보호만을 의도하는 경우 개인이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법 또는 재판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을 말한다.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 당사자의 법적 의무가 있으면 다른 당사자에 대응하는 권리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행정법 관계에는 행정주체에게 의무는 있지만 대응하여 개인에게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규정들이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익은 침해됐을 때 소송상 구제가 가능한 이익이 있어요. 이런 게 권리, 법률상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원고적 격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이익은 내가 누리면 다행인데 아니더라도 원고적 격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한 그 권리를 관찰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인정이 안 되는 거. 달리 말하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거. 또 달리 말하면 법률이 어떤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보호되는 이익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할 때는 사익을 보호하지 않을 때는 그 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개인이 이익을 누리더라도 그거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그 내가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대신에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거는 민법상의 권리거든요. 이 권리가 침해되면은 그 권리의 그 침해에 대해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이익인데 예를 들면 그 생일 선물 받는 뭐 이런 걸 뭐 예를 들면 친구나 애인이 또 가족이 생일 선물을 주면 이익이죠. 분명히 그 상품 가액 시장 가격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애정이라는 가치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이익을 받죠. 그러나 그 이익은 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걸 상대를 해서 친구한테 너 매년 나한테 생일 선물했는데 왜 올해를 안 해? 그래서 생일 이거 선물을 갖다가 지급 청구 소송 뭐 한다든가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한테 선물을 받지 못한 정신적 충격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는가 하면 그냥 상대방이 선의로 주면 다행인데 아니면 그만인 이익, 이런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에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또 하자면 교과서로 가서 일단 구별실익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고적격의 문제예요. 원고적격. 그 다음에 심판엔 청구인 적격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참가인 적격 이런 거 다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공권. 다른 말로 하면 소구는 소송 청구 줄임말이에요. 소구 가능성, 재판 청구권 인정 여부, 뭐 또 집행정지도 마찬가지고 국가배상 청구권의 손해도 반사적 이익 침해는 안 받아들여져요. 결과적으로 청구. 하여튼 법학에 단 하나의 예외는 없다. 반사적 이익을 소송으로 받아주는 건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익 침해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원고적격 문제죠. 법률의 목적 의도가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는데 부수적으로나마 사익도 보호하느냐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의무가 있더라도 국민에 대해 간접적 의무냐 직접적 의무냐.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보면 또 이해가 쉬운데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명령을 준수해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이익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그 상관이 그 청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때요? 그 부하공무원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거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주민에 대한 청소 의무가 직접적인 의무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뭐 또 청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영업허가 등의 기재로 기존업자가 누리는 영업상이익인데 이거는 오른쪽에 어업면허는 특허거든요. 특허를 받는 자가 이익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LP가스 충전소 이거는 이제 허가 사업인데 이 공익적 성격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 특허 같은 경우는 공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배타적 독점적인 거 이런 거를 허용하거든요. 근데 허가 영업은 일반 국민이 누구나 허가 요건을 충족해서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허업자의 배타적 독점적 이익은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에요. 너만 배타적으로 알아. 예를 들어 도로조명호가 도로 가판대 있죠. 이런 거 상세한 건 행정에서 다루게 되니까 지금 뭐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때 보충 자료를 또 종합 정리할 건데, 도로조명호가 이 도로 가판에서 뭐 떡볶이 팔고 그죠? 어묵, 지금 뭐 오늘 바람도 꽤 부는 것 같은데 이런 날 그 어묵 국물이 또 엄청 당기죠, 그죠? 이런 거 컵밥, 이런 거 구두 또 수선하고 또 구두 뭐라 그러나 청소한다나 구두를 청소한다는 건 좀 어색하네. 구두 닦는다는 또 너무 닦는다고 구두 닦기 하면 또 비하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구두 수선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이제 도로조명호가 사례거든요. 그런 경우도 특정 위치엔 딱 배타적으로 딱 한 사람만 그 도로조명호 받아서 하지. 여러분들 2층, 3층짜리 가판 봤어요? 그런 거 못 봤죠? 그죠? 그 장소는 배타적 독점적이에요. 그리고 그 일정한 거리를 떼어서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허가 영업도 담배 일반 소매인 같은 경우 거리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허가 영업이지만 이 국가 재정과 관계되는 공익과 관계되는 거는 예외적으로 허가 영업의 경우도 거리 제한을 둬서 그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너만 독점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런 게 이제 법률이 직접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익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 그 일반적인 그 허가 영업은 예를 들어 내가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우연하게 허가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배타적 독점적인 영업상 이익을 누리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법률이 허가를 내준 취지가 너만 배타적으로 장사해서 돈 벌어라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우연하게 다른 그 사람이 영업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연하게 네가 독점적인 영업상 이익을 올리게 된 거, 이런 거는 법률이 보호하는 그 이익이 아니고 반사적 이익이다. 그런 게 이제 공중 목욕탕업자, 이것도 목욕장 허가, 옛날에 허가 영업이죠. 유기장업, 당구장 이런 게 유기장업 허가거든요. 이런 허가업자, 그 허가 사례 수십 개는 2권에서 행정위 파트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맛보기로 그냥 일부만 둔 거고. 근데 약사법, 의료법상 그 조제 의무, 진료 의무, 이것도 공익 때문에 의무를 부과한 거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뭐 이걸 위반하면 처벌되는 대신에 국민이 이걸 갖다가 소송으로 뭐 진료를 해달라 이걸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익금지 조치가 국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한 거지 이 개인 돈 벌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가. 근데 이제 관세가 인하돼가지고 수입업자가 매상이 늘었다. 이걸 목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 건 아니죠. 우연하게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 개발 계획하는 게 특정 지역 주민 뭐 땅값 오르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연하게 집가가 올랐기 때문에 누리는 이익은 법률이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보호이익은 뭐 옛날에 그 좀 개념 없는 교수였죠. 권리는 아니면서 반사적이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을 인정해서 권리는 아니지만 원고 좋게 인정하자. 근데 아니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바로 권리의 개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견해는 다 퇴직하셨고, 보호가치 이익은 가치라는 게 들어가죠. 이거는 좀 권력분리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권리는 법률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호가치 이익은 실정법이 보호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해석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법률로 보호할지 말지는 누구 권한이냐? 국회 권한이에요. 입법권이에요. 국회가 법률 내용을 어떻게 규정해서 이걸 갖다 인정할지 말지 그건데 국회 권한을 법원이 이걸 인정한다, 행사한다. 그러면 권력분리 위반이 되죠. 그래서 지지를 못 받아요. 이 관련된 논의가 원고적격의 3권에 있거든요. 그게 3-282. 그 3권의 282페이지 가면 그 위에 도표에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있죠? 요게 그 내용 오른쪽에 칸에 보면 3번 있죠? 법관이 스스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법 창조적 기능을 초래하고 어떤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이거는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즉 이건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또 개정해서 보호할지 말지는 입법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법원이 저걸 국회가 보호하지 않기로 한 거를 멋대로 보호하면 권력분리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다 1-159. 이게 다 이렇게 행정법은 이게 맞물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반복하면서 또 3권의 4편에서 또 반복되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기운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콧물이 좀 나는. 자, 공권의 종류죠. 공권의 종류인데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 국가가 그 권리 주체가 되는 거고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이제 권리 주체가 되는 건데 가볍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국민의 권리 구제가 법학의 목적이지. 국가의 권리 구제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엄밀하게 말해서는 권리보다는 이제 권한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해당될 때 다 보는데 자, 이거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데 목적을 표준으로 이거는 뭐냐면 강론의 제목이에요. 조직법 5편에 조직법 배우는데 조직권 이런 거. 형벌권은 3편에 배우고 경찰권 이런 거 6편에 경찰행정법에서 배우고 공기업법, 공용부담법, 재무행정법 이런 것들 군사행정법 다 강론 목록이고 내용을 표준화한 건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이제 행정행위 용어 하명은 아래로 명령을 한다. 의무부가 하는 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부자기 급부 수인 이거는 입에서 줄줄 나오면 돼요. 제 첫날도 얘기했지만 그냥 몇천 년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암기법, 독송법, 암송법으로 그냥 입에 줄줄 나오면 돼요. 그 하명어가 면제, 특허인가 대리 뭐 이런 식의 명령적 행정은 하명어가 면제, 형성적 행정은 특허인가 대리, 그 다음에 뭐 준법률행위적 행정위는 확인공정 통지 수리 이렇게 하는지 뭐 확공통수 이게 두 문자 따는 거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부자기 급부 수인 이게 입에 줄줄 나오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는 계속 써먹을 거예요. 행정행위의 하명의 종류에도 관계되고 또 이 의무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의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 강제집행 방법 중에 대집행의 출제가 매년 한 문제꼴로 되다시피 출제가 되는 쟁점인데 거기에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무에 관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보충자료 그 20강, 21강 1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해놨죠. 자기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인데 자기는 국어적인 어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 뜻도 있지만 국어적인 의미로는 너 굉장히 너 자기적이다. 그 뭔가 가식적이다 이런 어감으로 쓰이는데 그죠? 그런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 법학에서는 그런 어감으로 쓰이는 적은 없고, 자기하면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그 자기라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청소하는 거. 몸을 움직여야 뭐 목적 달성이 가능하잖아요. 청소, 소독 이런 거. 부자기는 반대예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해서는 안 될 의무. 이게 관계되는 게 이제 금지라 그러죠. 자기 의무 부과하는 거는 명령이라 그러고, 하지 마라. 이건 금지라 그래요. 국어단어 그대로라 그랬죠. 급부는 일정한 그 금품을 제공할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그 쓰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받을 숫자 참을 인자. 참고 받아들여라. 달리 말하면 이제 저항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쓰일 중요 단어니까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그다음 강제권, 이건 강제집행, 이건 3편에서 배울 거고, 강제집행이냐 즉시강제냐 이 사례도 나중에 다 상세하게 볼 거고, 형성권 이거는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특권이라고 그랬죠. 이거 일반 국민에게 이런 특권이 있으면 여러분도 공부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 통장에 10억 입금하라. 일방적으로 이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형성권이 있다면 뭐 힘들게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개인적 공권에 관한 건데, 이건 권리 주체가 개인 단체 일반 국민이에요. 그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는 거의 뭐 고전적 분류밖에 안 되는데, 행정법에서는 아직도 저 고리타분한 저 분류가 가끔 출제되는데, 이제 요 근래 새로 이제 등장 법률상 권리 기본권은 아니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청문권, 문사열람, 그 청문권, 문사열람, 복사 청구권 이런 것들이 절차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거든요. 매년 또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래서 이런 건 2권에서 2편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게 이제 2권의 마지막에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거기서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건 단어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되고, 자유권 이건 침해배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뺏지 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달라가 아니라 그냥 뺏지 마라. 침해하지 마라. 침해배제, 방해배제. 그게 핵심 표지예요. 개인이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배제, 방해배제. 소극적이라죠. 적극적으로 뭘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소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취소소송 이런 거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런 거고, 뭐 권리구제 일반론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행정법 체계에서도. 수익권은 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익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거. 이게 이제 수익권이 오늘날은 이제 수익권이란 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이 고전적 분류는 게어르그 옐리네크라고 그 독일의 옛날 뭐 고리적 시절에 그 법 실증주의자 게어르그 옐리네크에 의한 분류예요. 그래서 용어도 저 수익권이 전두환 살인정권 50 시절에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TK 계열의 헌법 교수들이. 그런데 이제 허용 교수 계열의 이제 현행헌법으로 그 주도권이 허용 교수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독일과 같이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선호가 되고 있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요구 청구 신청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침해배제, 방해배제, 청구가 들어가는데, 침해배제, 방해배제 이 말 나오면 자유권이고 나머지 나오면 그냥 몰아서 수익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판례 보면은 7급 수험생한테는 너무 쉬운 건데,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헌법에 직접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기본권 공통이거든. 그 사회적 기본권에 보면은 그 위에 잠깐 본문에 보면 동그라미 미음이 있죠. 이게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그러거든요. 사회보장적 봉급, 급여, 연금, 그 다음에
수급권자, 그 다음에 형사보상, 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본권은 모두가 똑같이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야지 헌법만 갖고 바로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못 된다. 이 말 되면 행정법 소송으로 치면은 원고독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유권만 인정하고 참정권은 정치참여 줄임말이에요. 그 선거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 이제 공무단위권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선거 투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보충자료 종합 정리했지만 조례제정 개표 청구가 이제 내년부로는 이게 삭제가 되고 이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넘어간다 그랬죠. 감사청구권, 주민소환 투표권. 이것도 조항을 다 확인해 봐야겠네. 이게. 여러분들은 조항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조항은 신경 쓸 거 없는데. 목록만 알아두면 되는데. 자, 공권의 특성. 국가적 공권 특성은 가볍게 보면 돼요. 자력 집행성. 저 단어는 알아야 되는데, 자력은 자기 스스로 자체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자력 집행이고, 타력 집행은 타인의 힘을 빌리는 강제 집행이에요. 그 법원이 행정의 입장에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그러면 그게 타력 집행인데 어떤 게 유리하냐? 공짜로 해주면 타력 집행이 유리하죠. 내가 귀찮게 가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법원이 뭐 강제 집행 해주면 좋죠. 근데 법원의 소송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때요? 내가 그냥 돈 못 받았는데 채무자 쳐들어가가지고 그 팔아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냥 직접 각 뺏어오는 게 간편한데 범죄가 돼버립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 자력강제가 유리한 건데 그거는 그 국가적 공권에만 인정하는 거지 일반 국민의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벌의 과발성, 형사처벌시키는 거 국민이 채무자 잡아다가 어때요? 그 징역 3년 언도하고 자기네 창고에다 가둬뒀다. 그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불법 체포 감금죄 범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뭐 형사처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의 특성인데 이전은 이제 양도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양도 압류가 금지되는 게 이거 둘로 나눠지거든요.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은 이거는 생명신체 침해에 가는 거, 이거는 양도하거나 압류가 단적으로 금지되죠. 재산권 침해에 가는 거 양도 가능한. 왜냐면 이 생명신체 침해됐는데 이거 양도를 허용하면 어때요? 채권자가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그 양도받아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례도 못 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지금 뭐 신체 그 중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쓸 배상금을 양도하라. 그러면 치료도 못 받고 죽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적 측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절대 안 되게 특별 규정을 둔 거예요. 공무원 연금 청구권도 이 생존에 필수적인 거죠. 이것도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어때요?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이거는 미리 압류할 수 있다. 이것도 나눠봐야 돼요. 연금 청구권 전부를 갖다가 양도 압류하는 건 안 되는 건데 명예퇴직수당은 고작 몇 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일부에 관한 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권리로서 연금 청구권 자체와 그 일부는 나눠봐야 된다. 또 봉급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봉급 청구권도 일반적 권리에서 봉급 청구권은 이건 안 돼요. 근데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봉급 청구권은 양도가 됩니다. 좀 이따 볼 건데. 자, 벼룩에 간을 내먹으라 이거죠. 기초생활도 안 되는 사람을 생활보장하기 위해 만든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수급품과 이걸 발효 권리 이거 압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또 압류할 수 없다는. 이거 7급 수험생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9급 수험생도 그냥 뭐 당연히 이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예요. 이게 다 사회보장적 급여거든요. 외우기는 쉬워요. 연금 뭐 이런 거는 국민연금 수급권, 건강보험 급여 수급권 이게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 받을 권리.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소득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의료 혜택을 주는 게 의료급여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국민은 보험금을 내고 국민건강보험에 급여를 받는 거고, 저소득층 최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를 무상으로 받아요. 그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채권에 관한 거. 이 판례에 나오는데, 압류가 금지되는 건 뭐 당연히, 압류가 금지되는 법률에 위반한 거는 당연히 그 강행복귀이기 때문에 이 압류명령 효력은 무효다라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무효라면 추심금 청구하면, 갚아라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관해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거는 뭐하고 비교되는 거냐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공무원의 봉급 급여에 관한 거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직금도 퇴직급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은 2분의 1로 제한돼요. 전액이 아니라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이거는 2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만 압류가 금지되는 거니까 제한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봤지만 근로자 이런 사회보장력은 단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제한이 아니라 아예 단적으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하면 저 판례는 외울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청구권도 아까 그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규정 없을 때, 그 일반 국민, 그 공무원 연금이나 그 근로자의 퇴직연금,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연금은 이제 2분의 1로 제한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나눠봐야 되는 거고, 상속 금지가 일신전속적이라는 건 일신, 그 한 몸에, 한 사람에게만 오로지 전속은 오로지 속하는 거. 그래서 유공자 지위가 상속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유공자 지위가 상속되면 헌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영전 일대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그 지위가 상속으로 대를 이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영전 일대의 원칙이 헌법 원리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조항에서 11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럼 절대 불가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 결론을 좀 음미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 전속적 권리다. 그럼 결론은 뭐냐? 상속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또 음미할 게 뭐냐면 소송 승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상 군경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여지는 없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변희수 하사에 관한 그 판결이 대전 지방법원에서 났죠. 대전 고등법원인가? 그래서 대전에 고등법원이 있나? 대전에 고등법원이 있겠다. 광역시라. 대전. 대전도 서울고등법원 관할인가? 그런가 보네. 그래서 그 변희수 그 하사 사건에 그 강제로 전역 처분 된 거니 부적격 판정 받아가지고 그거에 관한 승소 판결이 그 2심, 1심은 이제 청주지방법원이었고 2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거 제가 블로그에 올렸나 모르겠네요. 올렸나 아직 작업만 하고 안 올렸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 하급심 판결이라 근데 알다시피 어때요? 변희수 하사가 참 불행하게도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소송 당사자 지위를 승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본안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관한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신전속적인 거는 유족이 승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도 이것도 어때요? 이거 양도 상속이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직 생활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매년 그냥 닥치는 대로 7급급 그냥 8개, 뭐 최고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8개든 9개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붙어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으면 되죠. 그 행시, 그 명칭은 바뀌었지만 5급 공채 이거는 한 매독 5억 갖고 시장에 내놔도 아마 살 사람 많을 거래요. 5억 갖고 팔아먹고 다음에 또 팔아먹고. 뭐 7급은 한 3억, 9급은 한 1억. 이야, 이렇게 되면 1년에 몇십억씩 벌죠. 그럼 뭐 그렇게 한 10년 벌으면 몇백억 벌겠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저도 뭐 그게 가능했으면 사표냈을 때 그 사무관 그 자리 팔아먹고 나왔으면 몇억 챙겨 나왔겠네? 불가능이죠. 단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 제한되는 거. 뭐 양도하고 세트 개념으로 거의 돼 있죠. 보조금 청구 채권. 이거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강제 집행도 안 된다라는 거. 이게 필연적 결론이죠. 그 다음에 그 중요 무형문화재. 이것도 일신전속적이라는 거 뻔히 좀 느껴지죠. 그죠? 요 특수한 기능을 갖고 보유한 그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거지, 이걸 갖다 뭐 팔아먹거나 이럴 성질은 아니잖아요. 전승지원금 채권, 이것도 강제 집행 대상이 못 된다라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끌어낼 수 있죠. 포기 제한, 선거권 포기, 이거는 그 불가능이죠. 물론 헌법에는 이런 논의가 선거권 포기 인정하는 게 있는데, 선거권은 논리적으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한 선거의 투표권을 불행사, 내 투표 안 하겠다. 이거 찍을 만한 후보도 없고, 지금 뭐 역대 선거, 대통령 선거 지금 대단히 이례적으로 비호감도가 가장 역대 최고 수준의 그 주요 후보가 둘 다 그 정도죠. 참 굉장히 이례적인 선거인데, 어쨌든 누가 될지는 몰라도, 이거 뭐 찍을 후보 없다 그래서 내가 기권한다. 이거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불행사라고 해야 논리적인 거예요. 그 관련되는 논의는 이제 헌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소권, 이것도 공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석탄산업법 시행령, 여기 재위로금 청구권,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위로금이에요. 재위로금. 죄를 당했는데 그걸 갖다가 뺏어가겠다. 포기시키겠다. 말도 안 되겠죠. 인도주의적 측면에 봐도, 그 사회보장적 성격에 있건 다 똑같아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봉급 청구권도 일반적 권리가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옛날에 IMF 때 그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가 그 지방자치단체장 잘못 뽑아놓으면 이런 불상사도 생기는데, 그 용인시, 거기가 봉급 몇 달 밀렸었죠. 인천광역시도 거기도 시장 목 같은 거 잘못 뽑아놔가지고 거기도 공무원 봉급, 다른 지방은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는데 거기는 동결 막 감액되고 막 그랬죠. 오히려 그 다음에 그조차도 뭐 세 달씩 밀려가지고 봉급을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직 중에 받을 포괄적 일반적 권리로서의 봉급 청구권,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발생한 봉급 청구권 있죠. 예를 들어 3달 내가 봉급 밀린 거, 그거는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내 경제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3달치 봉급 내가 포기하겠다. 그냥 안 받는 걸 포기하겠다. 그냥 좋은 일에 써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 권리 전부로서의 봉급 청구권하고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구체적 권리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연금 청구권도 마찬가지. 비대체성, 이건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걸 이걸 대체성이라고 하고,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거는, 대신하는 방식은 위임 대리 이건데, 비대체성. 이거 선거권, 이런 피선거권 이런 거. 대행이 가능한 건 또 출장비 청구 같은 거. 이것도 보충 자료에 이 페이지에 보면 그 대신, 이게 이제 비대체성. 그 다음에 대집행 대상이 대신 집행하는 거, 대신 집행하는 거니까, 대신 집행하려면 당연히 대신 집행할 성질의 거 해야죠. 그게 대체적 자기 의무고, 그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는 이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고, 가름한다. 이것도 이제 대신하는 걸 가름한다 그러죠.
공법 행정행위를 가름하는 공법상 계획이 가름한다는 얘기는 행정행위로 할 걸 대신에 계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대위라는 말도 법률 대위 규칙, 그다음 대위 책임설 뭐 요런 말들이 또 그 국가배상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종합 정리한 거고. 자, 다시 돌아오면 권리 보호의 특성, 국가적 보호와 특전, 뭐 세금 감면해 주는 거, 보조금 받는 거. 그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이지 민사소송이 아니다. 행정상 손해법 전부지 민법상 손해배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뭐 첫날부터 설명했던 거고. 이전 포기 가능한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 그 국가배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생명실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전 포기가 안 되는데 재산권 침해는 가능하고 손실보상 청구권 이런 것도 3-30페이지에 또 종합 정리해놨어요. 다시 반복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비 청구권. 이게 여비는 이제 실비의 일종이에요. 실비는 뭐냐면 실제 들어간 비용, 실제 지출한 비용을 실비라 그래요. 그 사사로운 게 아니라 공무 수행 때문에 실제 들어간 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어주는 거죠. 이걸 출장비라고 그러죠. 출장비. 그 다음에 출장비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난 뭐 출장비 안 받겠다.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내 돈 쓰겠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장거리 시해 출장,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받았죠. 그거는 받았는데 시내 출장하면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하루 시내 출장하면 5,000원. 그 짜장면 값도 안 돼요. 짜장면이나 교통비도 안 돼요. 이제 국회 뭐 열리게 되면 매일같이 이제 가는데 그 국가 직원들하고 카풀 해가지고 교대로 참 몰고 가서 기름값 내가 넣었지 그 출장비 안 받았어요. 아이고, 뭐 추잡스럽게 그 출장비 받으려면 또 기한을 해가지고 뭐 일명령 해야 돼요. 일명령에서 결제를 받아야 출장비가 나오거든요. 들어서 그냥 내 돈으로 하고 밥도 그냥 제가 사 먹었어요. 밥도 제가 사 먹었는데 뭐 어떨 때 국장님이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따라가서 그때는 이제 그 업무 추진비로 하니까 그때는 이제 공짜로 먹었는데 또 많은 경우는 또 개인으로 먹고도 그랬어요. 저거는 이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도로 등의 사용권, 이거 경제적 이익에 관한 거거든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권. 이제 비판료는 가볍게 보면 돼. 이거는 뭐 공권이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일부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법률이 인정하는 거라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 뭐 별로 썩 그 중요한 논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트마르 빌러의 공권 성립의 3요소론인데 오늘날은 이제 실제 문제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더 이상 논란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당연한 거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요소론으로 이제 한 세 번째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일단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잖아요. 의무는 없는데 권리가 있다. 나 10억 받을 채권이 있다. 그래? 오, 대박인데? 그 누구한테? 채무자는 없는데 그냥 난 채권만 있어. 이 자식아.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 채무자가 없는데 채권이 있다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법률용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을 뭐라 하느냐? 강행법규, 강제로 행해지는 법규, 강행법규. 이 반대가 임의법규, 임의로 적용되는 법규. 내가 법률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임의법규. 이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행법규의 존재가 그거예요. 의무부과. 의무부과에 관계되는 이게 뭐냐면 기속행위라는 거예요. 행정행위 용어로 치면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의무부과 관계되는 단어, 강행법규, 기속행위. 이거 반대로 말하면 재량행위 안 된다. 근데 재량권의 용어로 수축인을 매개로 해가지고 수축이 안 돼도 최소한 무화재 재량행사수.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인정되고 행정계획 청구권은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할 때지만 어쨌든 예외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뭐 옛날견에 파기됐죠. 사익보호성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의무는 있는데 그 의무가 국가에 대한 의무, 상관에 대한 의무이고 사익보호성이 전혀 없는 이런 경우는 의무는 있지만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사법관계에는 의무가 있으면 대응하는 권리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의무는 있지만 그게 국가에 대한 의무, 공익에 대한 의무일 때 이때는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사익보호성 이게 이제 당연히 요건으로 나오잖아요. 법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할 때는 이익을 누려도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다. 근데 보호규범 이론을 매개로 이 보호규범 이론은 4편의 원고적격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보호규범의 목적이나 의도가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는 거냐 아니면 부수적이나마 사익도 같이 보호하는 거냐. 그러니까 행정법은 공익과 무관한 법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는 법규냐 부수적이나마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도